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쯤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내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서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인데요.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새벽에 국경 통과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보도했거든요.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 보십니까? 예, 북한도 뭐 정상 국가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름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지난 2018년, 19년에도 4번 중국을 갔는데 마지막 방문 때는 베이징에 도착하기 3시간 전에 보도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는 김정은이 뭐 갔다 오고 나서 보도하고 막 그랬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아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갔다 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마지막 4번째 2019년 1월 달에 갔을 때는 베이징 도착하기 3시간 전에 했던 것처럼 점점 이제 그 어떤 세계의 그 기준에 좀 맞춰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이고요. 김정은이 또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당도 지금 그렇거든요. 예. 이게 이를테면 옛날에 김정일 시대에는 전당대회 같은 것도 뭐 10년 만에 하고 뭐 전혀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김정은은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딱딱 이렇게 시기도 맞추고 그런 모습들이 나름 아직 젊으니까 야심차게 오랫동안 통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화에 신경을 쓰고 또 김정은은 그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할아버지 때는 다자 정상회담에도 많이 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 다자 정상 가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일성은 많이 갔습니다. 근데 김정일이 이제 한참 동안 통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 지도자는 다자회담 잘 안 간다 그랬는데 김정은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흉내를 많이 내고 그 성격도 좀 닮은 것 같아요. 예.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낮 한 3시쯤에 도착을 할 거라고 하는데 어제 오후에 출발을 했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오늘 일정은 그리 많지 않은 걸까요? 예. 뭐 평양에서 거기 가는데 뭐 거의 20시간, 예. 20시간에서 24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. 이게 뭐 장갑차 너무나 기차가 무거워가지고 시속 50km밖에 못 낸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사실 그 단둥에서 이게 압록강에서 다리 건너면 단둥이거든요. 예. 단둥에서 급행 열차가 베이징 가는 게 하루에 2번 있고 저녁에 이제 완행 열차가 있는데 급행 열차는 4시간이면 간답니다. 근데 김정은 기차는 아마 8시간, 9시간 예. 가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김정은이 하여튼 뭐 오늘 오후 3시에 간다는 건 사실 베이징에 26개 나라 정상들이 오거든요. 예? 정상회의를 활발히 한다면 일찍 가가지고 여러 정상을 만나겠죠. 근데 예. 많이 만날 것 같지 않고 적극적인 외교 홍보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어쨌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는 적어도 따로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. 그리고 이제 추정컨대 오늘 저녁엔 내일이 이제 큰 행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슨 파티 같은 걸 하겠죠. 연회 같은 거. 연회가 있겠죠. 그러면 그때 이제 두루두루 인사라도 좀 하겠죠. 그런 거지. 사실은 첫 번째 국제 무대 데뷔니까 자신도 아마 많이 설렐 겁니다. 김정은도. 예. 그 뭐 북중러가 만나는 모습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특히나 가장 큰 관심이 딸 김주애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. 네.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김주애를 데려가면은 사실 지금까지 이제 논란이 많았지만 후계자가 거의 굳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예. 근데 과연 데려갈까 하는 건 아직 저는 안 데려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요. 예.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거든요. 예. 정상회담에서 부인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부인이 없을 경우에 예. 옛날에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그 딸로서 영부인 역할을 했잖아요. 그럴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설주가 있는데 이설주를 안 데려가고 김주애를 데려간다는 좀 이상하고요. 그리고 중국으로 봐서도 이게 전 세계의 이목이 시진핑한테 집중돼야 되는데 김정은이 가는 것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딸을 데려가면 더 시선이 모일 거 아니에요. 예. 그럼 중국으로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예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더라도 비공식 수행원으로 가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오고 경험이나 쌓고 오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
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후계자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김일성도 옛날에 김정일이 은둔의 지도자지만 김일성이 이제 그 후계자 시절에 후계자 되기 전에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. 예. 데리고 다녀가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후계자가 됐거든요. 그다음에 김정은도 김정일이 그 만주에 데려가가지고 장춘에서 후진타오 주석한테 내 아들입니다. 대를 이어서 우리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대장 계급장을 따라줬습니다. 그걸 보면은 만약에 주애를 만약 데리고 간다면 그거는 상당히 그 후계가 이제 아들 없이 주애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꽤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. 예. 예. 앞서 그 북한 쪽에서 출발 직후에 빠르게 공개한 것 두고 네. 원장님께서 이거 정상 국가와 네.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다라는 네. 분석 주셨잖아요. 네. 그럼 만약에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와 함께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? 저는 그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요. 아니면 혼자 갈 수도 있죠. 아니, 리설주는 안 가고. 푸틴 대통령도 뭐 같이 뭐 동반하는 거 못 봤잖아요. 그리고 뭐 모디 총리가 뭐 동반해서 왔나요?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예. 정상회담 20개국이 했거든요. 근데 거기도 뭐 동반자들 별로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별로 동반자를 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. 예.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호스트니까 예. 부인이 이제 같이 펑유이 아닌가지? 그러니까 같이 하겠지만 다른 나라 정상들은 같이 안 갈 수도 있는 거죠. 더군다나 이 군대 행사잖아요. 예. 군 행사인데 아직 두고 봐야 되겠지만 리설주는 갈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수행단을 누구 데려가는지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수행단 아무래도 뭐 외무상이 가는 거고요. 예. 그 다음에 중국하고 북한은 이게 사회주의 국가로서 특별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. 대외연락부. 이런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하고 공산당 관련하는 그 부서가 갈 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경제 뭐 총리라든지 뭐 부총리라든지 많이 데리고 갈 텐데 지금 뭐 방중 기간이 짧을 것 같아서 어디 시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데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예. 김정은이 탄 그 열차도 관심인데 움직이는 집무실이라고 불리더라고요. 이게 네, 구체적으로 어떤 열차입니까? 저게 뭐 태양호라고 일명 예. 태양호라고 그래가지고 저 블라디보스토크 갈 때도 저거 타고 예. 가고 이제 그러는데 북한의 철도가 워낙 그 노후화됐고 철로도 노후화되고 다리 같은 것도 아주 부실하고 그래서 기차가 좋더라 그래서 빨리 달리질 못한답니다. 예. 그런데 저 기차는 탱크처럼 완전히 방탄유리는 물론이고 이 사면이 다 그 철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미사일 공격이나 예. 하늘에서 그 폭격을 해도 괜찮을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.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레이저 같은 게 오면은 반사해가지고 반사가 아니라 흡수를 해서 이 물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예. 보이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커가지고 이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도 싣고 다니고 경호원들도 경호 차량까지도 싣고 다닌답니다. 엄청 예. 무겁네요. 그래서 이제 무거워서도 속도를 잘 못 내고 그래서 저기 가면 편안하니까 뭐 자기 집처럼 이렇게 사는 모양이에요. 집무실도 있고 무슨 회의실도 있고 또 뭐 거기 보면은 전화기도 놓여 있고 뭐 다 이런 통신망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집무실이죠. 예. 그 출발 직전에 미사일 생산 라인 또 시찰하지 네. 않았습니까? 이건 맞습니다. 어떤 의도 있다 봐야 됩니까? 그 예상되기로는 함경남도의 그 바다 수산 양식소를 갖다가 평양에 있는 평양에 와가지고 그 러시아에 파병한 병사들 사망한 사람들 그 유가족들을 모아가지고 목민관이라고 하는 가장 화려한 그 회의장에 이제 연회장에다 모아서 그 표창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? 그 원호 행사를 하죠. 그 돌아간 자기들 영웅들을 기린다 그래가지고 유가족들한테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 예. 그 고개도 뭐 90도로 숙이면서 다시 한번 사죄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강도에 가가지고 거기 이스칸데르 미사일 만드는 데래요. 예.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포탄을 많이 줬기 때문에 포탄을 부족한 걸 이제 그 보충하는 미사일 생산하는 기지를 방문했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평양 근처로 다시 와서
미사일 총국 산하에 장거리 미사일 예. ICBM 만드는 재료나 엔진 만드는 그대로 시찰하고 이제 베이징으로 갔는데요. 그 이유는 다분히 이제 북한이 그 핵 강대국이라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, 앞에 행사 같은 건 푸틴 만나면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랬는데 좀 보상 좀 많이 해라, 그거 좀 보여주려고 예. 간 것 같습니다. 예, 내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베이징天安만 광장에서 이제 중국 열병식이 열릴 텐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고요. 또 네.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? 과거에 그 김일성 주석도 열병식에 몇 번 갔는데요. 그 당시에 갔던 행사는 건국절입니다. 중국 창건된 창건. 예, 그러니까 국민당을 내쫓고 이제 정권을 창출한 거, 그거 기념할 때 이제 열병식 많이 했던데요. 이제 2차 대전에서 승리한 거를 기념한 게 전승절이에요. 반파쇼 뭐 제국주의 승리 뭐 기념일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나치 독일이나 이태리 파시즘이나 일본한테 승리했다 뭐 그런 거 기념하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미국도 저기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. 미국하고 한 편이었거든. 그 당시에는 미국이 중국을 도운 셈이잖아요. 중국을 해방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, 그렇기 때문에 그 전승절에서 이제 열병식을 하는데, 그 10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었잖아요. 네. 그 당시에는 최룡해가 갔는데 최룡해는 끄트머리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푸틴 바로 옆에서 이게 열병식을 봤죠. 근데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강대국이 된 거를 자랑하려고 26개국의 원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, 사상 최대 규모로, 예. 그리고 무기들도 대체로 이제 초대형 무인 잠수정, 예. 그다음에 그러니까 잠수정인데 사람이 안 타는, 그다음에 아주 최첨단 스텔스 드론, AI 기반 스텔스 드론, 그다음에 탱크 장갑차도 무인 탱크 장갑차. 그래서 무인 전력 전시회라고 내일 그 행사를 이제 달리 이렇게 이름도 한다는데요. 그래서 뭐 국기 개항부터 시작해서 시진핑 연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병식이 시작되는데 한 70여 분 한다 그러고요. 어쨌든 제일 관심거리는 그 푸틴 옆에 시진핑 옆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서니까 세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과연 대화를 나눌 것인지, 세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지, 그런 게 제일 우리한테는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. 무기보다도. 그렇지만 이제 중국으로서는 세계에 이제 자랑하는,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대한 국력을 가졌다는 걸 자랑하는 그런 과시장이죠. 그게 이제 자리 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 보니까 네. 그 시진핑 주석 옆으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양옆으로 또 설 것인지 아니면 푸틴 옆으로 설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더라고요. 한때는 이제 옛날에 보면요, 예. 마오쩌둥이 쓰고 그 옆에 이제 그 유속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한쪽은 이제 자기네 그 혁명 원로들 쭉 세워놓고 한쪽은 이제 외국의 원수들.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시진핑, 푸틴, 김정은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렇게 썼는데, 근데 그렇죠. 러시아에서 발표하기를 좌우로 우측이 더 이제 상석이래요. 그 우측이 푸틴이고 이제 좌측이 넘버 2가 푸틴이고 3위가 이제 김정은이다. 이렇게 쓸 거라고 러시아에서 발표는 했습니다.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. 네, 러시아에서 발표를 했는데, 어쨌든 간에 지금 관계는, 삼자 간의 관계는 지금 오히려 북러 관계가 더 가깝죠. 지금 전쟁으로 서로 전쟁 중인데다가 군대까지 보내고 있으니까 푸틴하고 김정은이 오히려 더 가까운데, 중간에 이제 시진핑이 주빈이니까 자기가 그 가운데 쓰는 건데, 요는 가장 관심 있는 건 삼자 간의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, 삼자 간의 회담 자체를 해가지고 삼자 간에 이를테면 모종의 행사를 같이 한다, 이런 걸 합의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하죠. 이를테면 삼자 간에 해난 구호훈련이라 그래도 군사훈련 비슷한 걸 같이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다 그러면 북중러가 이거 준동맹이 되는구나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지금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러 간에 너무 갑자기 가까워지는 게 좀 약간 시기심도 나고 괘씸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게 EU하고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하는데, 그들하고 무역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러시아하고 가까운 거 모양새를 내보이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.
국익에 맞지가 않아요. 그리고 김정은도 아무래도 뭐 불량 국가인데 그거 뭐 너무 가까이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싶겠습니까? 미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는 가까이 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네. 실제로는 또 가까이 하면은 손해를 보니까 그게 이제 시진핑의 속내가 복잡한 거죠. 예.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삼국 정상이 회담을 할지 이 부분 관심인데 네. 그 만난다면 네.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트럼프 이 모습 어떻게 바라볼까요? 트럼프는 지금 속내가 안 좋겠죠. 그거 뭐 내일도 그렇지만 어제 그 상하이 협력기구 예. 정상회담이 약 20개 정상들이 모이고 국제기구도 많이 와서 했는데요. 거기에 아주 그 조금 이례적으로 모디 총리가 왔습니다. 인도에. 예. 모디 총리는 트럼프 일기 때 쿼드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섰던 나라예요. 쿼드라고 하는 게 인도가 없으면 유명무실입니다. 예. 한쪽이 횡한이 비잖아요. 중국의 서쪽에서 이렇게 중국을 포위하는 형국을 갖춰주는 게 인도인데 지금 트럼프가 인도한테 50% 관세를 매겼어요. 러시아에서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거든요. 석유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싸게 사다가 다른 나라에 더 비싸게 팝니다. 인도가. 그래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. 예, 예. 근데 지금 50% 관세 매긴데도 모디 총리가 계속 석유 수입하겠다 그러고 있는데요. 모디 총리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뭐 이란, 튀르키예 이런 원수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미국의 관세 정책 반대한다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. 예. 이건 트럼프로서는 정말 기분 나쁘죠. 예. 기분 나쁜데 사실 뭐 트럼프가 너무 일방주의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그 상하이 협력기구는 완전히 반서방 반미 이런 기조를 딱 갖췄고요. 내일 있을 열병식도 사실은 거기는 더 뭐 중앙아시아 국가들 물론 뭐 튀르키예하고 인도하고 이집트 원수들은 같지만 나머지 국가 원수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는 별로 기분이 안 좋죠. 네, 내일 이 시간쯤이면 또 현장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내일 또 한번 어떤 모습이 또 연출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